너무 궁금하다. 와, 이 사건을 다시 이렇게 저희가 직접 들으니까 새로운 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반전이 있어요. 아, 있어요? 우리 윤경희 연사님께서는 양천서에서 이 사건을 그럼 계속 들여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양천서에 근무를 했었고 양천 강력팀에서 계속 형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좀 의심 간다 그러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현장도 좀 가보고 혹시 그놈이 올까 그 시간대에 해서 사체 유기 장소 가가지고 새벽에 있어도 보고 와. 여기만 매달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끊어놓고 있지 않았죠. 아. 그러고 딱 6개월 뒤에 2006년 5월 31일 날 지방선거였는데요. 그때 이 3피해자가 생깁니다. 세 번째. 세 번째 피해자. 예. 그게 딱 6개월 뒤에 지방선거 11월 20일 날 있었고 다시 희한하네. 휴일. 공휴일. 채권 다 휴일이. 예, 근데 제가 이제 강력은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당직 날은.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밤에 8시쯤 112 신고가 들어옵니다. 납치 당했는데 도망 나왔다. 초등학교에 숨어 있다. 저희가 형기차, 형사기동대 차량을 타고 경광등을 켜고 갔는데도 학교 그 후문 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오라고 우리 형사 맞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정말 네.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뛰쳐와서 울면서 떨면서 아. 그래서 현기차를 태웠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게 소름 끼치는 거죠. 1, 2차를 저는 항상 같이 동일범으로 보고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깨지지 않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정역에서 주간에 대낮에 여자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근데 3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정역을 가는 중간에 택시에서 내려서 목동역으로 걸어가는데 팔짱을 끼우면서 흉기 같은 걸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가만히 있어. 골목길로 끌고 갔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애인이다. 흉기를 보지 못했지만 옆구리를 콕 찌르니까 흉기인 줄 알고 이제 꼼짝을 못한 거죠. 아. 정말 몸이 근육질의 몸매고 힘이 엄청 셌다는 거죠. 딱 안아버리니까 꼼짝을 못할 정도로. 끌려간 데가 반지하. 연립주택의 반지하로 끌려갔고 들어가자마자 청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순간적으로 세 번째 피해자는 기지를 발휘한 게 반지하 문을 잠그질 않는 걸 순간적으로 본 거예요. 거스라하고 화장실 반지하에서 약간 올라가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순간 그냥 튀어나온 거죠. 들어올 때 그러니까 문을 안 잠간 걸 보고 바로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그냥 튀어나와서 예. 1층과 2층 사이에 그 신발장 뒤로 숨은 거죠. 왜냐면 1, 2차는 집 안에 들어가면 끝났잖아요. 네네. 남자가 쫓아오면은 바로 잡힐 수 잡히죠, 있잖아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현관문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1층, 2층 사이에 숨었는 거죠. 그 범인은 집 밖으로 나간 저 집 밖으로 찾으러 뛰어간 거고 그때 숨어 있을 때 본 게 옆에 좀 지켜본 거고. 야, 그 경험 없는 중에. 그래서 그때 당시 3차 피해자한테 반지하를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반지하를 주목한 게 그런 거였죠. 1차, 2차 똑같이 같은 공간, 네. 어떤 자기만의 공간에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반지하 화장실이라면 보통 이제 타일이 깔리지 않으면 그냥 맨 시멘트 바닥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시멘트가 섞인 모래가 있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네. 이게 이상했던 게 1차 피해자 몸에서도 모래가 나왔고 모래가요? 특히 2차 피해자는 팬티를 다 입고 있는데도 그 팬티 안에 엉덩이 쪽에서 시멘트성, 콘크리트성 모래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범행 장소에 콘크리트성 시멘트 모래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 3차 피해자가 반지하로 갔다 하고 안에 화장실도 있다니까 우리 경희가 그 시멘트 바닥인 화장실이면은 그럴 거의 수도 있겠다. 연관성이 1, 있구나. 2차 피해자 네네. 동시에 그런 모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세 번째
사건의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피해자를 당일날은 도저히 진술이 안 돼서 차를 타고 집에까지 바라다 주면서 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피해자한테 좀 협조를 구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고 근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현장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 얼마나 트라우마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시 한번 네. 생각해. 그래도 생각해야 계속 되는데. 설득하고 뭐 해서 집이 어떻게 생긴 거냐,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마지막에 우리가 부탁해서 그러면 차를 타고 한번 가보자. 가보자. 네. 차를 탄 거하고 또 걸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집도 워낙 구조가 또 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집이라도 못 찾은 못 거예요?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법체변을 좀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제가 이제 지금 같더라면 좀 더 성숙해서 할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 범인을 잡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세 번째 피해자를 만났을 때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찌릿했거든요. 이 네네. 동일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동일범이라고 확신을 하셨어요? 네, 확신을 세 번째 했으니까. 사건에서.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조금 설득을 하려고 많이 했어요. 몰아붙였지 않나라는 뭐 하나라도 좀 좋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좀 그런 약간의 재책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네네.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죠, 지금.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절실하죠. 예. 특히 이제 이런 피해자들은 긴박한 순간에 얻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오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엽기 토끼인데 그거 1층 사시는 분들이 모르나? 엽기토끼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이 3차 피해자가 10년 뒤에 진술한 이야기예요. 10년 뒤에요? 예, 그 모 방송 PD한테 한 얘기고 사실은 저희한테 처음에 진술할 때는 일본 유명한 토끼 모양이다. 그때 당시 확인을 해보니까 유명한 토끼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네. 엽기 토끼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피해자가 딱 이 토끼 모양이다라고 찍지는 못했어요. 그게 엽기 토끼가 아닐 수도 있는 아닐 거네요. 수도 있고, 사실은 다른- 좀 더 우리가 열어놓고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다른 캐릭터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분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경희가 그 3차 피해자 만나고 나서부터 단서가 많이 나오니까 네. 저한테 그때 아마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일선서 강력 형사를 하다 보면은 저들은 2000년대 중반 시기에는 일선서에 제일 강도 강간 강력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네. 본인은 잡고 싶죠. 그러니까 계속 푸념처럼 술만 한 잔만 연락 오더라고. 형, 나 서울청 가서 저 사건에 좀 집중하고 싶다. 그런데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2007년 1월에 서울시경 형사과 강력계장으로 발령을 냈어요. 2007년 1월에. 사건에 직접 수사 지휘를 하고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부서죠. 왔다 싶어서 1차로 경위를 서울시경 제 강력계로 불려들었죠. 아, 바로 딱 부르셨구나. 네. 그때 이제 또 형님이 강력계장 딱 때가 된 것처럼. 근무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형님 나 좀 가고 싶습니다. 좀 끌어주십시오. 그때 형님이 이제 그래 와서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07년 2월에 서울청 강력계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건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저 말씀을 드렸고 오케이 해서 이제 간 거죠. 저는 그 2007년 5월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외친형님께서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조를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딱 묶어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강력계에 갔을 때는 제가 일선서에 근무했을 때 노들길 살인 사건이라고 그 사건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예, 근데 그 사건에 제가 또 수사할 단서가 좀 있어가지고 네. 또 형님은 양천 신정동 사건, 나는 노들길 사건 이걸 같이 수사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처음 이거는 이제 하는 얘기인데 네. 저는 경위를 이춘재 사건을 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건들은 따로 있었네요. 세 분 다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동상이몽.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네. 동상이몽. 이 자체가 와.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신 게 어떤 그래 이거 거부터? 진짜 궁금하다. 그때 형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이 사건을 같이 하기로 하고 형님부터 이 사건 얘기를 들었죠. 뭐 1차, 2차
특히 3차 피해자. 네. 3차 피해자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되게 많았었죠. 그때 당시에 경영이 갖고 온 기록은 뭐였냐 그러면은 피해자 진술은 사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집을 찾자. 그때부터 아침 출근해가지고 바로 신정동으로 갔었어요. 그 집이 다 반지하 1층, 2층, 옥탑방 똑같은 이게 다 거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스티커만 찾아서 다닌 거죠. 그리고 또 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캐비넷 같은 데 붙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집을 딱 보면은 구조는 비슷하지만은 뭐 대뜸 이제 그 집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 스티커를 보는 거죠. 근데 물론 한 1년 좀 지났지만은 한 번 붙은 스티커는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또 네, 누가 네. 신경도 안 쓰고 네. 그 동네 집은 거의 다 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둘이 마음 먹고 정말 열심히 해보자. 네. 정말 열심히 했죠. 굉장히 의욕적으로. 네. 그때 이제 우리가 하도 단서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저기 미국에다 공문을 보내자. 위성으로 찍은 게 나와 있지 않겠냐. 그 장소를 한번 찾아보자. 그렇지. 아, 그것도 그렇게. 근데 방법이네. 두 번째 피해자가 지하철역에 나오는 시간이 딱 특정이 되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한번 해달라고 그럴까? 이 두 번째 피해자는 신정역에서 나온 것까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게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2차 피해자가 지하철역으로 나오는데 그 지하철역 안에서 역사에서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통한 남자의 시선이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시선을 그것도 그냥 묵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공중전화 걸었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면담도 해보고 만나보고 오. 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도 뭐 범인을 단정할 수 있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안에를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아무 집을 열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때 신정동, 4동, 5동 중에 거주자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에 TV 보면은 뭐 인터넷, 유선방송, 케이블 TV 이런 자료 확보에 좀 주력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식이 되겠네요. 그걸 왜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반지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저소득층이나 그쵸. 이런 사람들은. 네.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확인할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세 번째 피해자가 집에 들어갔을 때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반지하는 유선 방송을 안 하면 텔레비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그걸 착안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선 방송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야. 그래서 그 후에는 그러면 뭐 어떻게 됐어요? 회장님이 2009년도에 다른 데로 가시고 형님은 10년도에 다른 데로 가시고 저는 11년도에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되고 그러던 찰나에 제가 그 14년도 7월 하반기 인사에 다시 제가 강력계를 다시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때 그 퇴안입법 공소시효 폐지되는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미제팀이 만들어지고 미제팀에 가가지고 네. 3차 피해자가 좀 이렇게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유가족 분들한테 먼저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제보를 한번 얻어보겠다. 이제 제보 유도를 위해서 이제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방송이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이제 방송 이후에 그럼 또 다른 제보들이 좀 들어왔어요. 제보들은 많이 들어왔었어요. 오. 들어왔는데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뭐 이사를 가버렸다. 그런 부합되는 그런 집은 이제 없었던 거로. 아, 아쉽네요. 그 이후에 부산에서 있던 형사가 그 신정동에서 좀 비슷한 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는데 이 사람들의 전과를 보니까 신정동에서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아. 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방송과 접촉을 해가지고 그 2명이 용의자가 있다고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각각이에요? 아니면은 둘이 공범이었는데 공범 2명? 예, 예. 어머. 왜 2명이라는 말이 나왔었냐 그러면은 방송사의 그 3차 피해자가 그때 1명이 아니고 2명이었던 것 같다. 그 2명이란 말도 있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적 이런 부분을 확인했지만은 수법이라든지
사건 분석을 봤을 때 범인일 가능성이 좀 높진 않아 보였어가지고 네. 특히 당시에 그 지역 일대에 케이블 TV를 설치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 내가 들어가니까 반지하인데 전기줄, 노끈 예. 뭐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집을 내가 봤다. 그 집이 어디냐 했더니 이제 자기 못 찾는 거예요. 이제 오래되고 자기 오래되고. 병원에서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근데 방송사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자기가 기억을 해내고 싶다라는 본인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최면 수사를 제가 했는데 아, 2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네. 실제로 그 과정을 제가 작업을 해봤더니 2명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을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2명이다, 그 집에 사람이 2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극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이 또 다른 살인 사건과 또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 살인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또 하더라고요. 그게 아까 그 광호가 서울청에 들어와서 자기가 협의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그 영등포 노들길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2006년 7월 4일 화요일인데 새벽 2시 10분경에 성산대교 인근 배수로에서 23살 된 여성이 완전히 알몸으로 배수로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틀 전 새벽 1시경에 이제 생일날 친구하고 술을 마시고 당산역에서 택시를 하차를 했고요. 네. 한강 방향 골목으로 막 뛰어갔는데 그 장면까지만 CCTV에 보이고 실종이 됐어요. 다음 날 이제 당산역 인근 이 노인정 비석에서 옷, 가방, 신발 이런 게 발견이 됐고 시신은 그 다음 날 배수로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시차가 차이가 나는 건 아마도 배수로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렇죠. 아, 이 노들길 사건. 일단 사인이 똑같았어요. 경부압박 질식사. 아, 그다음에 결박했고 마지막에 완전 나신으로 발견됐는데 똑같이 사체가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이 신정동 사체들도 전부 다 깨끗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슷해 보였던 거죠. 노들길 피해자도 뭐 생식기에 이물질이 좀 들어가 있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노들길 사건 같은 경우는 강간 흔적이 있거든요. 그럼 정액도 발견된 거예요? 피해자 체내에 소량의 그러니까 DNA 정도를 분석할 수는 없지만 정액이 남아 있는 걸 봐서는 이거는 성폭행을 당했고 음모를 다 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랐어요. 면도하듯이 잘라놨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잘라진 부분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CSI 팀이 다 수부를 했는데 과학적인 어떤 분석 기법이나 이런 게 발달되면 DNA만 대조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은 범인을 찾아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약간의 그 정액은 지금 보관 중인가요? 그렇죠. DNA는? 예.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흔적을 시간 문제네요. 남겼으니까. 네. 게다가 그 피해자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환경미화원이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이렇게 하고 뛰어다니는 어머, 뛰어다니는. 그런 목격한 적 도망다닌 거겠지. 예. 아까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됐던 비석이 있거든요. 네. 그 비석 뒤에 거주하는 남자가 그 피해자가 보라색 엑센트 이제 우리 폭주족들이 타고 다니는 차 네. 엑센트 차를 타고 있는 남자 2명하고 피해자하고 서로 실갱이를 벌인 적이 있었다. 남자 두 야, 명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 그 차량도 차량도 보라색까지 나오고 엑센트 차가 의외로 대한민국에 한 20만 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많이 탔죠. 예, 그 당시에 예, 진짜 예. 많이 탔죠. 그다음에 또 유력한 용의자도 있어가지고 또 만나서 DNA도 채취해보고 예, 그렇지만 DNA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다르게 나왔고. 예. 이 사건을 봤을 때 유기 방법, 피해자 뭐 신체에다가 그런 어떤 흔적 네. 이런 거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사건은 동일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 신정동 사건은 일련의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그래도 계획이 개입돼 있고 차분함이 있어요. 아, 근데 사실 노들길은 그날 저녁에 막 그냥 일어난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생일 파티를 하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막 평상시 다니는 길도 아닌데 막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고 하다가 그냥 실종이 된 사건이어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깝죠. 정말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한테 한 가혹행위를 보면 정말 잔인한 사건인데 네. 이런 사건들의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가 계속 잠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위나 강호 같은 이런 강력 형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죠. 지금 잠잠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죠? 사건을 우리 항상 연결해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네. 연쇄살인은 계속해서 멈추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뉘우쳐서 멈추질 않으니까 범죄가 변화되든지 진화되든지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죠. 신정동 사건 같은 경우는 그 1차, 2차는 괴물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네네. 3차 때 한번 탈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후로 발생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멈춰 있다고 보거든요. 아. 네. 우리 저 강호랑 또 형이랑 가끔 이야기하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왜 중지가 됐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근데 이제 이런 연쇄살인 사건의 범죄자들이 갑자기 멈추고 뭐 대가천선할 수는 없으니 아마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멈췄다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 구속자들도 분명히 수사를 하고 있지만 네. 구속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지금은 외국에 나간다든지 뭐 기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무엇인지는 추론하기는 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런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잠시 멈추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우연히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왜 그만 중지가 됐을까. 우리 집사람은 이제 뭐 마음 차리고 어디서 조용히 사는 거 잘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 그 범인이 정신 차리고 지금. 네, 그래서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우리 권 교수님 말했지만 지금 중지 상태고 근데 언젠가는 죽지 않는 이상은 네네. 범행은 꼭 할 것이다 하고 죽지 않는 이상은 우리 형사들이 꼭 찾아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정동이나 노들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다른 범죄로 인해 가지고 구속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들길 사건 같은 경우는 DNA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요즘에는 그 구속자들도 DNA를 그렇죠. 측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인은 아직까지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죽지 않은 이상. 혹시 형사님들이 생각하시는 범인은 어떤 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의 1차, 2차, 3차 범행이 공교롭게 다 공휴일이죠. 쉬는 날이죠. 일반 무직자가 아닌 직장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그건 이제 잡아야지 알겠지만은 다양하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왜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할까? 그거를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빨리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거주를 하고 살지 않고 타 지방에 살다가 뭐 하룻밤 범행만 하고 사라질 수 있겠네. 어떤 임시 거처를 두고 하는 대상자가 아닐까. 실제 거주를 하는 대상자가 아니고 잠깐 왔다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또 분석회의를 이제쯤은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일단은 제가 처음에 접근했던 시선은 이 두 사람이 과연 같은 동네 살기 때문에 같은 신정동이니까 동선이 이 두 사람이 과연 뭔가 연결고리가 있느냐 과연.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에서 유인을 하거나 뭐 끌고 가거나 위협을 하거나 그걸 좀 압축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지금 다 말할 수 없는 건 이 네. 피해자들의 특성들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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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추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룸메이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낮에 뭐 4시경, 2시경에 사건을 저지르고 밤새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내놓고 이렇잖아요. 그 시신을. 그러니까 그 사이 아침에 오는 룸메이트가 있지 않을까요? 범인 입장에서 그건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휴일이 끝나면 누군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돌아오든지 자기가 가든지 뭐 어떤 그 공간을 비워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수도 없이 탐문하고 해도 대상자에 나오지 않는 게 지속적으로 사는 대상자가 아니고 잠깐 왔다가 예를 들어 친구 집, 뭐 부모 집 이런 대상자일 가능성도 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때 야, 당시에 많이 지금 했어요. 범인이 이 방송을 보고 방송을 있을 거예요. 본다면 네. 아 이거 좁혀주는데 이랬으면 네. 좋겠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상당한 또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는 어느 정도 추정하세요? 그때 당시 한 30대? 40대? 근데 이제 1차, 2차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3차하고 연결을 해봤을 때 동일범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40대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30, 40대 정도의 근육질. 40대에서 50대 근육질. 초반까지도 하고. 네. 네. FBI 사례를 보면 최근도 그렇지만은 자기 성적 환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십 명의 여자를 납치해서 저지르던 범죄자가 네. 이게 30년, 40년 범죄가 중단됐다가 40년 만에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로 살고 있는 그런 연쇄살인범을 FBI에서 잡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이 친구가 자기 스스로는 범죄를 중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이나 강호 같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그마한 사건, 주목을 받지 않는 간단한 성추행이든 성적 학대든 실패한 사례든 이런 쪽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으니까 다른 사건도 쭉 지켜봐야 되고 꼭 유사한 또, 사건 아니어도 또 실패한 사례는 이런 피해자들이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해주면은 그 제보를 통해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아서 서로 사건의 연관성을 네. 풀이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100% 보여요. 신정동 살인 사건의 해결점은 당시에 과학수사팀이 존재하고 현장에 있던 단 한 톨의 미세 증거,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들이 아직 다 보관돼 있는 상태에서 뭐 어디서 어떻게 발견된지는 말해줄 수 없지만은 범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전자가 확인이 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러니까 과학수사가 반드시 밝혀낼 거고. 제가 이 지금 나와서 지금 이야기한 이유도 지금 딱 20년째거든요. 첫 번째 사건이 05년 6월. 네. 또 형사들이 미제 사건에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에 나와서 이렇쿵 저렇쿵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10년 전에도 꼭 수면을 띄워서 우리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제보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된다. 제가 그 15년도에 지방청에 다시 복귀해가지고요. 이 제보를 내길 때에 1차 피해자 어머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직접 가가지고 만났었는데 조심스러웠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마음속에 담아놓은 자기 딸을 맞아. 다시 꺼내야 되는 거. 그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 제보 때문에 한번 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어머니의 눈물이 저 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 소리 없는 눈물 있잖아요. 쫙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그거 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은 미제 사건 분명히 잡힙니다. 지금 우리 지방청 미제팀에서도 기록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형사들이 꼭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가족분들한테 꼭 조금이라도 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사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미제는 없어요.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